네 번째 발표는요. 아까 토론을 맡아주셨던 경희사이버대학교 심영섭 교수님을 모시고 다큐멘터리 제작에서의 AI의 윤리적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20분이죠. 예, 저희 사이버대는 시간을 확실히 지킵니다. 예, 벌써 예, 사실 윤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매번 고민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윤리라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도덕과 관습이라는 것 중에 한 일부일 거예요. 지켜야 될 어떤 항목이고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규범은 인간다울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윤리라는 건 항상 바뀌잖아요.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윤리를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결과에 대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어떤 목적론적인 윤리설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칸트가 얘기했던 어떤 보편적인 윤리 기준,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AI 활용하는 것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앞에서 세 분이 발제해 주신 걸 들으면서 상당히 오늘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결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과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전병 교수님 말씀하신 사회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결과일 건데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읽힐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전에 그렇게 고민을 계속 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또 과정이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아마 고려해야 되는 덕목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AI의 어떤 윤리적인 활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빨리빨리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회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보통 윤리는 이제 규범과 연결되죠. 규범의 본질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당위적인 것들을 아마 얘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법이라는 게 보통 이제 강제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AI 기본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마도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요번에 또 방통위 설치법이 또 바뀌면서 방미통인가요? 방미통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지면 아마 AI 이름이 길수록 넘어가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AI를 이용한 또 심의 규정도 생길 것이고요. 그걸 위반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규정까지 아마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법으로 모든 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상황도 오게 되겠죠.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윤리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쓴 것처럼 사실은 윤리라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지만 그 보편적인 가치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특히 학생들과 같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몰래카메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그것이 해악을 입히지 않는다라면 그 정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취재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랍에서 만약에 몰래카메라 사용하다 잡히게 된다라면 그건 곧 범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처벌과도 처벌을 생각해야 되죠. 뒤에는 오타가 붙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성착취물, 디지털로 만든 성착취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많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특별법 때문에 디지털 성착취물 자체는 아예 처벌 대상이고 소장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은 이제 금지지만 또 이제 비동의 성착취물에 대한 부분들을 유포하는 것도 금지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다라면 그건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거든요. 그 논쟁이 이제 계속 아직까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착취물이라 하더라도 이 성착취물이 저작권이 있는가 없는가까지 이제 논의가 될 정도로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인데도 다르게 이제 논의한다라는 건데 아마 AI를 활용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 AI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가장 처음으로 사용되고 UH도 가장 먼저 어떤 면에서 활용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음성적인 영역에서 있는 산업에 제일 먼저 활용이 됐었는데 그 AI를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그 어떤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건 누구의 저작권인가 해당 부분도 나올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뒷부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AI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지만 뭐 좁은 의미의 그 이제 인공지능 AI라는 것도 있었고 넓은 의미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가면 이제 강력한 의미 어떤 AI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이윤석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성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그런 시대에는 어떨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시대가 안 온다라고 뭐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발생한다고 한다라면 과연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이 이 그림에서 보는 딥러닝이라 부르는 그 아주 깊숙한 영역까지 이제 활용하게 되는. 그리고 이 딥러닝이란 그 얼만큼 깊이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직 안 가본 영역이라 볼 수 있겠고 또 이 영역이 점점 기계가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뭔가 생성해내는 과정까지 간다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인간이 만들어놓은 창작물을 갖다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조합해낸다라고만 그 인공지능에 대한 기능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이 스스로 뭔가를 생성하기 시작한다라면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AI 그 엔진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게 점점 진화되고 있고 이 진화의 끝이 어딘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우리가. 다만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인공지능은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젠 새로운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새로 나온 모델들이 또 다른 모델을 만들고 모델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인공지능끼리 어떤 그 결합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AI 윤리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인간 지능 대 인공지능의 어떤 싸움이 될 수 있는 문제까지 가겠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기억 능력, 인간의 그 어떤 육체적인 능력들을 일종의 외장형 하드처럼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AI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 나아간다면 그 우리가 독립되어 있는 AI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인공지능들이 오류를 그 발생했을 때 우리는 오류라고 하지만 그게 오류가 아닐 수도 있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인공지능이 어떤 글로벌 범용 기술로 이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 범용 기술 사용되면서 우리 사회 체계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사회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 사회 체계를 형성했을 때 그 체계는 어떠한 체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어떠한 사회적 영향력을 AI에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AI가 우리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통제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갖다 만들어가는 것과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그런 세계가 온다면 AI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폭넓은 활용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파생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특히 무엇보다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하지만 그 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게 결국 정치적 사회적 문제일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유엔이 어떤 지속 가능한 목표 17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가지 세부 목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AI를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라면 유엔이 말했던 17개의 목표 중에서요. 예를 들면 건강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AI를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암에 대한 것들을 진단할 수도 있고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 기반을 해가지고 질병 예방 진단이나 예방을 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오지나 산간 지역 같은 데 계시는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환자가 원격으로 AI를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긍정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만 동시에 그 부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어떤 의료 정보를 이제 의료 디지털하면서 데이터 보호를 못하는 어떤 면에서 개인을 AI가 그 정보를 갖다 활용해 가지고 어떤 다른 데 악용될 수 있고 또 제3자가 그걸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AI 이용해서 딥페이크나 혹은 포르노를 제작하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고 딥페이크 이미지가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까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 보장과 복지 증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그 미디어가 그 이용했을 때 다큐멘터리 제작했을 때 AI를 활용할 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언제든지 상존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교한 어떤 활동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현명한 이용자만이 AI를 활용해서 어떤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이용자란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김영기 PD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재밌게 생각했던 건 보정하는 거는 비윤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정까지 안 된다고 엄격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보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보정을 하게 되면 어떤 다큐멘터리의 어떤 원래의 어떤 그 진실성 같은 게 또 깨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디까지를 우리가 인간의 가치라는 걸 인간의 가치를 갖다가 투여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보정은 보정까지는 되는지 보정도 안 되는 건지 재현과 재현은 물론 안 되겠지만 그 재현과 재현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제한적으로 그 활용할 것이고 그 부분을 표시해야 되겠지만 보정안까지 다 쓴다라면 아까 CG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결국 인간의 가치라는 것들 정교한 계획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우리가 허용하고 어디까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이제 결국 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목록화 시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 목록은 한없이 길어진다는 거죠. 한없이 길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그 목록을 또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는 않거든요.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아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그 방송이 되게 된다라면 그 나중에 통신에서든지 영역에서도 활용이 된다라면 앞으로는 OTT 부분까지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목록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목록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갖다가 그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전에 그 이용자, 그러니까 AI를 활용해 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분들에게는 그 우리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가치라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그 직업 윤리로서는 이 부분까지는 허용하고 이 부분은 허용하지 말자라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현재 그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라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나올 때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제 그 정말 인간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그런 그 짧은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현재는 계속해서 진화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죠 EBS가 이제 실험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EBS가 이제 AI를 이용해가지고 올해는 거의 모든 다큐 AI를 다 넣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아까 김영기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모든 그 다큐에 AI를 쓰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사실 보면 그 성우들의 더빙을 갖다가 이제 아예 그냥 AI가 대체하는 것들은 아주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쉬워진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짧은 그 클립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간 거죠. 그리고 MBC가 이제 그 했던 그 프로젝트죠. 사회실험 프로젝트인 PD가 사라졌다라는 프로그램에 AI 프로듀서가 직접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연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제 어디까지가 이제 그 창작이고 어디까지가 이게 이제 AI 영역인지도 이제 모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갈 것 같아요. 아까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가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PD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이미 아나운서는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대체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까지 그 기술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이거를 갖다 오용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던 오버마이크 립싱크인데
소리는 충분히 맞추기 시작하겠죠. 소리는 이제 충분히 맞춰가고 립싱크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저도 제일 우려하는 건 사실 정치적인 오용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권력자가 이제 오용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AI를 통해서 뉴스 영상, 짧은 클립이잖아요. 사실은 뉴스 영상이라는 게 길어봤자 뭐 30초 이내에 끝나는 영상들인데, 이러한 시사 보도에서는 그 충분히 그 악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라는 것이죠. 많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 예전에 그 2022년에 그 이란의 그 방송이 활용했던 건데요. 그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악용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는 거의 뭐 일상화되어 있죠.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있는 사실이고 있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색을 보정하고 또 장면을 갖다 그 편집해가지고 정반대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그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게 가끔은 이제 잘못 활용해가지고 뉴스에서 그 오보가 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런 어떤 영상들을 그 이제 체크해내고 또 그게 그 AI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이미 그 유튜브나 뭐 틱톡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하고는 있지만 그 이게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유통되는 영상들을 그 하나하나 판별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거고요. 가장 좀 깨지겠는데요. 가장 바보 같은 영상 조작이었죠. 이게 보시면 목하고 몸이 따로 돌아가잖아요. 아마 이분도 그 어떤 분처럼 매일 술을 먹고 못 일어나는지 그 실제로 사람을 만나기로 하고 안 나간 거예요. 그 대역이 나갔는데 그 대역 그 얼굴에다가 그냥 얼굴만 입힌 거죠. 그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머리하고 몸이 따로 돌아요. 근데 이런 영상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출연한 것들을 보면. 그리고 반드시 그 이분이 출연한 그 곳에는 그 동일한 사람들이 뭐 장관도 됐다가 뭐 어부도 됐다가 어떤 사람은 또 유가족도 됐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이게 충분히 AI 기술을 이용하면 그려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좀 있으면 이 대역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얼굴을 갖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유통되는 것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최소한 다큐에 있어서는 혹은 시사 보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이 그 기술을 이용했는지 아닌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종교와 관습과 관련된 것들, 편견을 갖다가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갖다가 그 오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카툰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카툰은 안 나올 수 있죠. 이제는 이제 정말 그 실사 비슷하게 그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관습적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좀 정해야 되는 거지 하는 부분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패러디라든지 어떤 풍자 같은 영역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그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요. 2분 남았습니다. AI는 유용하죠. 유용한 기계이기도 간편한 기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과연 글로벌 AI라는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종속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기술을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고는 있지만 결국 데이터의 전쟁이잖아요. 누가 얼만큼 많은 것들을 학습하냐의 문제인데, 이게 자국 내에서의 학습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저작권료를 지불하겠지만 그 한국의 그 데이터 혹은 그 누군가의 저작권 보호가 잘 안 되는 지역의 그 데이터는 마치 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겠죠. 이게 자국 내에 뭐 AI를 개발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범용성이 중요하니까 AI 자체는요. 그러면 글로벌화되고 그러면 그러한 글로벌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구글이 거의 그 우리 지리 정보를 그냥 요구하잖아요. 이제 지금 거의 내줄 분위기죠. 거의 그냥 깡패 국가의 깡패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과연 그 지리 정보만 주겠냐? 그렇진 않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지금 아예 그 학술 정보에 있는 데이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 즉 그 저작권의 문제를 분명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데이터를 누가 보호해줄 것인지, 그다음에 생성된 AI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의 감소와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 제작에서는 그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점점 효율화되다 보니까 그 언젠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된다라면 그 누구는 대체되고 누구는 대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디까지가 어떤 창의적 영역인가 하는 부분들이 명확히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미 다 AI가 다 학습해 버리면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사람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되면 아마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이용자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필터 버블이나 권리 침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이죠. 즉 이용자들이 선호할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드는 특히 이제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게 OTT에서의 그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로 그 지금 우리가 방송이라는 영역에서는 나름 다양한 것들의 어떤 컨텐츠가 적용되고 다양한 어떤 경향성이 있지만 OTT에 가게 되면 사실은 단일한 경향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용률에 어떤 그 기반하고 또 학습자의 데이터를 갖다 학습해가지고 그 취향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 추천하게 된다면 결국 특정한 영역만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이버대학교 교수님들의 시간 엄수 능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AI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근데 법안 제정이나 여론과의 합의보다 AI의 발전이 더 빠른 것 같아서 좀 아찔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사렛 대학교의 정은문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문입니다. 잠시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쪽 자리를 따로 마련했고 이게 더 그림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발표 앞에 순서대로 좀 들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었지만 발표나 토론은 먼저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토론자로서 써왔던 모든 이 페이퍼들이 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발표와 토론을 하신 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생각들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지점에서 상당히 안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AI라는 영역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또 외면하려고 하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AI와 관련된 토론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수없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학술대회에서의 가장 핫한 주제가 AI죠. 뭐든지 AI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비슷한 세미나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지켜본 바로는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제가 배울 게 상당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AI를 접해본 거는 한 3번 정도 실제로 사용을 해본 것 같아요.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랑 일을 할 때에 AI로 일러스트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뭐 학과이니까 논문을 쓰면서 제가 썼던 논문이 양이 많으면 이걸 10% 줄여달라라고 했을 때 너무나 효율적으로 줄어준다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지금에 또 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많으니까 실시간 AI를 통해서 제가 한국어를 하면 중국어 자막이 떠 있는 그러한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AI가 저 일상에 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토론자들의 영향들이 보면 뭐 산업과 정책의 공조, 우리 김영기 PD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전병헌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바쟁의 사회적 진실들, 그리고 이러한 AI로 만들어진 그 결과물들에 대한 장르화를 주장하시고 이런 부분들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김병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모시마 사이로의 언캐니밸리 이 개념은 제가 가장 주장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AI로 만들어진 생산물과 기존의 실사로 만들어진 생산물의 한계 지점으로 우리는 인식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은 1990년 이후로 제가 영상 산업을 이렇게 지켜보았을 때 여러 가지의 새로운 기술들이 도래할 때마다 이 산업은 요동쳤다라는 거죠. 그 요동치는데 실제로 그것이 효능감이 있는 컨텐츠로 녹아들었느냐라는 것은 의문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선도가 있고 그 산업적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 방송의 영역이나 컨텐츠 영역에서는 그것들의 어떤 그 지원, 보조적 지원을 따먹는 그런 구조로서 그냥 한때의 경향성, 유행 이런 걸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말하면 인터랙티브 뭐 방송이라든가 3D 컨텐츠라든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VR, AR, 메타버스. 뭐 대학원 이미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는 영상대학원이 메타버스 대학원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박사를 따고 강의할 과목이 없어진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AI 시대인데 AI는 기존의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과 어떻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저 하나의 유행처럼 지나가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은 다른 것 같았어요. 조금 다른 이유는 결정적으로 가장 본격적으로 바쟁이 언급했던 사진적 진실에서 언급했던 예술을 현실을 모사하는 예술로서의 사진, 그러니까 손의 해방을 말하는 거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술이든 기술이든 손으로부터 해방을 결정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AI의 어떤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뭐 AI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측면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산업이 AI가 만능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건 그런 그 어떤 추세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만능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이 대체되고 대리되고 모방되고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창작 도구로서의 가능성도 있고 분명히 제작비나 시간이나 효능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재현에 대한 안전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창작의 영역으로서의 하나의 장르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뉴스나 다큐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뉴스나 다큐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언급하셨듯이 사실을 전제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실을 언급할 때 뉴스에서 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사진적 진실에서 비롯된 다큐멘터리의 어떤 진실을 우리는 AI가 개입된 영상물 창작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고민이 됩니다. 분명 이 부분은 창작자로서의 분명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효능감이나 제작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신기술을 떠나서 결국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부분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지금 기간 중이잖아요. 거기 집행위원으로서 영화를 보는데 2023년에 Another Body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왔던 영화는 영화 속의 오월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두 가지가 시사하는 바가 재현과 재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자, 사실적인 부분들을 보다 관객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AI가 등장한다면 하나의 재현의 방식으로서의 사실의 관계성을 넘어서 재현의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좀 느꼈습니다. Another Body는 페이크 다큐 성착취물로 있어요. 한 여성이 자신의 영상이 이 웹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고발하는 영화였는데 그 주인공이 직접 고발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영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 어떤 지인이 만들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놀랐던 것은 그 주인공 자체도 페이크였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노출할 수 없으니까 AI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페이크이지만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수단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고 오늘 봤던 5월 속의 영화 속의 5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주민주화 운동과 뭐 인도네시아의 어떤 5월의 어떤 그러한 투쟁들을 다뤘는데
거기에 나레이션 외에 특정한 이미지, 사진 이미지 외에는 동영상화한 것들의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묘하게 몽따주 되어 있는 결합들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5월의 진실을 의도적으로 강화하고 특정한 역사적 기억들을 소환하는 데 있어서의 연출자가 고안한 방법으로서 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어떤 섬뜩함을 느꼈어요. 기존의 재연 배우를 통해서 재연하는 행위보다도, 사실적인 재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아트 같은 사람도, 미디어 같은 그 뭐랄까요, 이미지도 있었고,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 비율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AI의 기술에 어떻게 보면 충실한 재현의 불가능을 역으로 이해한 건 아닐까. 그만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이 이 정도로 우리가 현실에서의 그 사건을, 내 진실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의 어떠한 역설적인 순간이다라는 걸 묘사하는 방식으로 저는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김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uncanny valley, 나 이거는 섬뜩함. 그래서 어떠한 그 AI가 결합된 어떤 영상물들 보면 섬뜩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장르화 될 것이고, 소비자들이 이 부분들을 어디까지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결국 AI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창작자와 그다음에 소비자와 그리고 산업에서의 정책들을 이끌어가고 산업 내에서 어떤 그 경제적인 모델을 만드는 주체들이 이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특히 소비자의 어떤 이중적 태도들, AI를 자기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그걸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AI 리터러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결국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라고 하면 뭘까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세상에 벌어진 사건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재현에 대한 특정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이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이해를 변화시키고 그 이해에 대한 정보를 뭐랄까요? 증가시키고 강화하고,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특정한 행동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에서 만들었던 시사, 아까 김기현 PD님 말씀하셨던 그 뭐죠? 그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대한 그 영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그러한 영상에 가져오는 섬뜩함을 통해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행동할 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행동으로 이끌어갔던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AI를 통해서 만들어 어떤 그 긍정적인 사례로 봤습니다. 결국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 산업에 대한 문제, AI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게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AI를 접해야 될 것인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창작자와 수용자와 그리고 정책 입안자와 산업에서의 또 이런 디바이스를 이끌어가는 모든 주체들에게 어떤 AI 윤리적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어렵습니다. 결국은 AI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AI가 만들어낸, 구현하는 게 결국 인간이 입력하는 프롬프트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떠한 프롬프트 값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AI를 활용해가지고 보다 나은 사회, 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라면 프롬프트 값을 입력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기준은 결국 인간다움이라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그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준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에 대한 당연히 책임은 물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